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무척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양자 끝장 토론을 제안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저희가 잠시 뒤 10시쯤이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 예정돼 있죠. 저희가 잠시 뒤 10시쯤에 한번 현장도 한번 연결해 보겠는데 앞서서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전해드린 대로 안철수 후보가 먼저 문재인 후보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토론 기회가 좀 주어지겠지만 먼저 이렇게 좀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어떤 목적이 있다고 좀 보시나요? 어제 이제 그 기자간담회에서 하신 얘기인데요.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먼저 양자 대결 끝장 토론을 하자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네. 또 그것을 인용을 해서 했던 거고 이번 대선이 정상적인 12월 20일 대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의한 조기 대선이고 대선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하기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유력 후보들이 1대1 대결 토론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검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이런 취지로 아마 제안한 걸로 보입니다. 네네. 아직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다른 후보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떤 입장일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1위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양자 대결에서 지난번 이제 몇 군데 설문조사 지지도율 조사를 보면 예. 좀 뒤집히는 경우도 나오긴 했지만 문재인 지금 후보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강 구도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른 후보들보다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양강 구도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의 전략이라고 하면 네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불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다른 후보까지 끼어서 같이 하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걸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 상황을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금 좀 먼저 승부수를 던지는 안철수 후보에게 유력하게 볼까요? 아니면 뭔가 좀 피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까요? 문재인 후보에게. 어떻게 볼까요? 저는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그렇게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네. 사실은 후보가 유력 후보일수록 국민 입장에서는 이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네. 특히 이제 대통령인데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발표한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자연스럽게 현재의 다자구도보다도 양자구도를 확실하게 이제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뭐 그럴수록 안철수한테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봐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자신이 정책 공약이 자신이 있을 거예요. 정책 공약 부분이 아마 이번 뭐 끝장 토론, 밤샘 토론, 맞짱 토론 이런 형태로 해서 TV 토론이 많을 거예요.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네네. 많이 해서 국민이 판단할 기회를 줘야 되니까 예.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가 치고 나온 걸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 양자 끝장 토론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글쎄요, 이제 그 선거법에 보면 이제 방송 토론에 대한 그 규정이 상당히 그렇죠. 강화돼 있는 거죠. 있는 거지만 이건 정략적으로 꼭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있는 대선이라면 국민 입장에서 여러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만 예. 짧은 시간 내에 과연 대통령감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누가 적임자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들이 다 써준 그 자료 갖고 와서 그대로 외워서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미국식으로 스탠딩 아무것도 없이 나와서 자신 있게 1대1 토론을 해봄으로 인해서 네. 과연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누가 더 바르게 제시할 수 있고 국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기회를 가져보자는 하고 제안하는 것을 마치 1대1 양강구도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정략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리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1대1 토론도 한 번씩은 만들어줘서 네네. 정말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대선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뿌리채 뽑히고 근간이 흔들리는 이 나라를 새롭게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대통령으로서 누가 더 적임자냐 이건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특히
문재인 후보가 최근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토론 피하고 답변 안 하고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다자가 하기 위한 또 선거법을 갖다 대면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좀 의심이 갑니다. 물타기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어쨌든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기 예. 때문에 기존의 틀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거꾸로 공격을 받는 부분이 아닌가,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현실이 그렇고 양강 구도로 지금 대부분 다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예.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다 나머지 주자들도 예. 어쨌든 자강론을 외치면서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가운데서 양강 구도가 현실화될 것이냐라는 일단 그 전제 자체에 대해서 네. 확신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양강구도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안철수 후보가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바른정당과 연대해서 예. 양강구도를 물리적으로 만들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지지율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예컨대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하면 조금 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 물리적으로 연합을 하기보다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의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의 스탠스를 가져가도 본인한테 그리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네. 그리고 도리어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바른정당과 연대를 했을 때 그것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을 해서 본인의 지지율이 빠질 수 있는 확률도 계산해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상황으로 가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발적인 연대가 가능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권자들이 알아서 연대를 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의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을 지지하고 있던 분들이나 아니면 보수적이나 중도적 세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라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 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권을 계속 끌고 가면서 중도 보수층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태, 지금의 스탠스를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떤 다른 당과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의 연대 부분은 네. 차후에 논의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양강 구도,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앞서서 저희가 나누고 있었는데 그동안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처졌던 지지율이 많이 모아지면서 후보로 확정이 된 이후로 많이 끌어올라지면서 네. 양자 대결에서는 역전한 기록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픽은 중앙일보에서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양자 대결의 경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50.7%,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2.7%로 꽤 많은 퍼센트가 차이 납니다.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경우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런 흐름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온 이후에 양자 대결 그 격차가 조금씩 더 벌어지는 듯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용어 정리를 일단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강 구도는 5자 또는 6자가 나오는데 2강, 3약이냐 4약이냐 이런 개념으로 양강 구도고요. 네. 그다음에 양자 1대1 대결 개념은 그 다른 후보들이 전부 뭐 사퇴를 하거나 어떤 다른 상황이 생겨서 둘이 붙었을 경우죠. 붙었을 때를 양자 대결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양강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사실상 양자 대결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그게 거거든요. 맞는 이야기죠. 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네. 저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에 의하고 파면이 되면서 생긴 대통령 보궐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전통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양 진영 대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세웠던 그 세력은 적어도 이번 선거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정권 교체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그럼 결국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냐,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냐로 결정돼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양강 구도로 현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5개 당이 전부 대선 후보를 확정하고 나면서부터 네. 바로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또 다른 그래픽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단일화를 이제 가정을 해서 했던 지지율인데요. 먼저 홍준표
홍준표 후보를 보수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가 41.9%, 안철수 후보가 40.8%가 되고요. 반대로 이제 유승민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5%죠. 예, 45%고요. 안철수 후보가 41.4%가 됩니다. 네. 역시나 물론 가정을 한 거기는 합니다만은 저 부분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아무래도 이제 보셨습니까? 보수 후보가 누구로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지금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약간 차이가 있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뭐 그 차이가 상당히 미묘해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차이를 보면 사실 오차범위 내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이겼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후보로 만약 단일화됐을 경우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저게 홍준표 후보냐 유승민 후보냐에 따라서 크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보면 두 사람이 박빙의 승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의 자세를 계속 가져간다고 하면 보수 진영이 끝까지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거냐 하는 부분은 지지율의 변동에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느냐. 네. 그게 만약에 지금의 박스권에서 10% 박스권에 정체되면요. 지금의 상황이 계속 가서 막판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두 사람이서 대결하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어떤 변화를 가져와서 TK 지역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고령층의 분들이 지지를 또 몰아줘서 만약에 지지율 상승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예. 연대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 수 있고요. 김종인 지금 이제 의원이 본인이 이제 대선 출마를 했는데 거기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두고 봐야 될 부분이지만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보면은 그 지지층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뒤늦게 후보가 정리된 이후에는 문재인 후보는 그동안에 갖고 있던 그 지지율을 갖고 있다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끌어모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향으로 보면 지지층의 성향이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층인지 이게 정말 투표수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궁금해하던데요. 네. 기본적으로 적극 지지층이 상당수가 있는 거죠. 예. 중도층입니다. 네. 이번 대선은 지난 여러 번의 대선과 다르게 보수냐 진보냐의 차원보다는 예. 그 아닌 대선 후보 또 여러 변수가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 진영이 약화돼 버렸기 때문에 중도가 엄청 넓어졌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40%에서 많게 잡으면 50%까지 갑니다. 네. 바로 이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가 확실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예. 그리고 그 보수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번에는 중도 보수든 보수 중도든 예. 중도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주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여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 보수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은 상당히 더 저는 흡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층도 나름대로 그동안에 지지해왔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있고 예.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 두 후보가 지금 나름의 발목에 잡혀가지고 다 약세예요. 네. 근데 이 두 후보가 어떻게든 큰 전환의 기회를 못 만들면은 안철수 후보가 유리해지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예. 안철수 후보가 이때 예. 보수층까지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예, 예. 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지금 보면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적극 지지층에 대한 평가에 네. 대해서 어떻게 좀 그러니까 적극 지지층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보다는 적다고 봐요, 저는. 적극 지지층은.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도 보수에 있는 분들이 지금은 대안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TK 지역이나 아직 원조 친박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걸 싫어하는 분도 많아요. 선거는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만들든지 아니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안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면 빠질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상정해 볼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중도 보수층이 만약의 경우에 홍준표 지금 후보나
되거나 아니면 유승민 후보가 일정 부분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네. 거기서 빠져나와 지지를 바꿀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일단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박스권에 또 못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정체성에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정말 좋은 기회를 잡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면으로 보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언젠가 또 빠질 그런 위험성도 함께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3자 대결할 때, 3강 후보들이 맞붙었을 때, 3자 대결로 됐을 때 여론조사 내용이었는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유승민 후보로 보수 후보가 단일화됐을 경우 문재인 후보가 45%, 안철수 후보가 41.4%라고 잘못 전해드렸는데 지금 보내드린 게 맞는 내용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45%, 문재인 후보가 41.4%가 제대로 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그렇게 돼서 앞서서 보면은 홍준표 후보로 됐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지만 유승민 후보로 됐을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앞선다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표심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저 좀 너무 확대 해석인지 모르겠는데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확대 해석일까요? 저 이제 그림표로만 본다면 네네. 그러니까 보수의 응집력이 누구한테 더 있느냐. 그렇죠. 로 보면 결국은 홍준표 후보에게 보수 응집력이 더 있다. 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네. 유승민 후보가 됐을 때는 그 차이만큼 안철수 후보로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네네. 대로 확대 해석입니다. 그리고 확대 해석이지. 네. 두 개 다 그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네네. 실제 투표에서는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네네. 흐름만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3자 대결 구도가 돼도 결국 안철수 문재인은 박빙의 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네. 해석하는 게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앞서서 이제 그 관훈클럽에서도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과연 지금 모아지는 표가 안철수 후보의 표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이어졌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하긴 했지만 이런 흐름들이 과연 앞서서도 제가 여쭤봤지만 투표소로 이어질 수 있느냐, 투표소에 가서 투표로 결론이 나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투표는 굉장히 높을 거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과정이 있었고요. 예. 네. 1,000만이 넘는 온 국민들이 누적 숫자로 보면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서 그다음에 전국 경양 각지에서 촛불을 들고 했던 이른바 국민 대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 국민혁명의 완결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적임자는 누구냐. 예.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집중될 거로 보기 때문에 네네.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이 더 열성적으로 할 것이냐. 예. 라는 것은 선거가 그 대선 실제로 진행되고 되는 과정이 되면 저는 어느 후보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표율도 높을 것이고 진보 쪽이든 중도 쪽이든 보수 쪽이든 간에 자기를 지지하는 자기가 됐으면 하는 또 저 사람은 꼭 안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투표소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이렇게 좀 갑자기 상승할 수 있었던 게 크게 좀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하나는 이른바 국민의당의 완전 국민 경선제입니다. 정당 사상 최초로 했던 거고 설마 저렇게 하면은 동원 외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오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광주, 전남, 제주를 했을 때 6만 한 2천여 명 이상이 몰려드는 걸 보고 국민의당 관계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한 3만 명, 많아야 한 4만 명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날 비가 왔거든요. 그 우중에서도 네. 아이들 손잡고 젊은 사람들이 막 오는 걸 보고 호응이 아 컸다. 이게 네.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민심이 표출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전북에 와서 3만, 그다음에 부울경, 그다음에 TK, 강원, 수도권으로 오면서 한 20만 명에 가까운 이런 분들이 투표에 참여했던 이 국민 경선제의 흥행을 네. 하나 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역설적으로 민주당 경선의 컨벤션 효과를 안철수가 봤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민주당 경선이 본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민주당 경선에 대한 상당한 이변을 기대했는데 이변 없이 역시나 끝났다는 이변은 점. 없었다. 네. 이른바 민주당은 친문 정당, 친문 위주, 친문 패권 정당이다. 이런 게 보였고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이번 조기 대선이었다는 거죠. 조기 대선에서 이른바 전통적인 진보 보수 개념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고 네. 이른바 보수 정치 세력이죠. 보수를 지지했던 국민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보수 정치 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른 이 세 가지 점 때문에 네네.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좀 갑자기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이 오늘 탈당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이 탈당이 문재인 후보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이게 이현주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하게 되는데 탈당한 것은 사실 김종인 이제 의원과의 친분 관계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김종인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선 출마를 얘기하면서 이제 공동 정부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어떤 축이 돼서 연합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나오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가 안에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 탈당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에 연동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이 상태에서 정체돼서 안철수 후보한테 뭐 밀리거나 아니면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계속 반복되면 추가 탈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공고하게 간다고 하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당선 가능성 있는 쪽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 그런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다고 하면 추가 탈당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차이가 사실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네. 지금 당장 이현주 의원처럼 따라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추후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문이나 반문이라고 하는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네. 민주당 내에서는. 네. 그러나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렇다고 나오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의 변동이 결국은 또 다른 이슈가 돼서 아니면 어떤 변곡점이 돼서 네. 추가 탈당을 불러올 가능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김종인 의원하고 가깝다면 네. 김종인 의원도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출마를 한 상황인데 왜 안 가고 국민의당 쪽을 좀 왜냐하면 선택했을까요? 국민의당에 가서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김종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의 예. 말씀을 들어보면 네. 출마에 물론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김종인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쨌든 중매 역할을 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반문 비문이라고 하는 색을 아우를 수 있는 쪽으로 상황을 바꿔보겠다,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만약에 국민의당이 들어가면 김종인 전 의원과 국민의당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안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 동력을 좀 모아줬으면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경선 기간에서도 사실 조금 약간 논란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울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사실 그 경선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당내 통합입니다. 예. 그러니까 소통 차원도 있을 것이고 화합 차원도 있을 텐데 문재인 후보가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아요. 네. 특히 같이 경합했던 안희정 지사 또 이재명 시장에게 아직까지도 전화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화 정도가 아니고 가장 먼저 함께 만나서 국민 앞에 보여주면서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화합된 모습을 연출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 또 그리고 사실은 뭐 몇몇 그 의원들이 우리 한국 정치는 특히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각 지역을 맡아서 대선 본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 진영에서 역할을 했던 김병욱 또 무슨 박용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 뭐 공보단 발표를 했는데 본인들에게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냥 발표를 했다 그러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결례가 되고 사실은 앞으로 화합,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캠프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요즘은 팀제로 해서 사무실에서 상근하면서 나름대로 역할하는 후보 가까이 있는 이 분들이 제일 중요한 분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크게 넓게 아우르는 선거 캠프를 짜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
상대 후보 진영에서 나름대로 그 의견도 듣고 반영하는 이런 절차를 다 거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용어하고 연장선상입니다만은 친문 패권주의적인 그리고 친문당으로서 너무 독선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또 드러나 버려가지고 예. 화합은커녕 까먹는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 돼버린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들 취업 의혹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 교통사고를 뭐 알고 있었는데 은폐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계속해서 뭐 악재가 좀 나온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는 검증을 다 받은 후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경제도 어렵고 청년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실제로 체감하는 그 청년 실업률이 30%가 넘는다 그러는데 물론 이제 문서상으로는 10% 정도 내외인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아들이 특혜 그 취업됐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말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차차 그런 의혹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런 악재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미국 공화당의 티파티라고 강경한 보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당내 선거는 완전히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본선에 가면 항상 지는 플러스 덧셈 정치를 하지 않고 뺄셈 정치를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 이른바 친문 지지 열성 지지층 이분들이 하는 행태를 한번 봐보세요. 18원 후원금, 문자 테러,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이런 일을 한 것을 경선 과정에서 양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고 네.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같은 당내에 있는 민주당의 비문 또는 반문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설령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지율이 높아서 네.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당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네. 다른 정치적 활로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지지율이 낮아져서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시류에 영합한 소신 없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며칠 이내에 이현주 의원의 움직임과 동시에 네. 뭔가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앞서서도 같이 얘기했지만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당 아니냐, 안철수 후보가 만든 당 아니냐, 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떨어져 나간 것도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렇죠. 네. 또 앞서서는 얘기했지만 경선의 어떤 완전 국민 경선제에서도 약간 차떼기 의혹도 좀 제기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국민의당이 안철수 당이죠. 사실은 처음 만든 분도 그분이고 예. 그분의 지명도 인지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만들어졌고 예. 지지도 거기서 나온 게 맞고요. 예. 호남에서 사실 안철수라는 그 브랜드를 보고 사실은 지지를 해준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파 정치를 깨끗하게 청산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이나 생각들을 좀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대표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떨어져 나가신 분들도 있고 갈등도 있었고 또 호남 출신 의원들과의 일정 부분 갈등도 지금 뭐 봉합된 상태입니다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짚고 나면 뭐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비판받고 있는 친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겠다. 개파 정치는 하지 않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혼합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 하는 비전을 세워주시는 것이 어찌 보면 지지하려는 유권자들한테 의심이라든지 아니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어떤 기회든 본인이 개파 정치에 대해서 희생자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인도 개파 정치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국민의당 내부 사정을 좀 잘 아는데요.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경선룰을 협상하는 과정에 제가 깊이 관여도 해보고 했는데 당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안철수가 창업주고 대다수가 안철수 사람들이니까 안철수 의지가 관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경선룰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주장하는 게 거의 다 관철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광주, 전남, 제주부터 하자는 것도
손 대표 측의 의중이 관철이 됐고요. 네. 거의 대부분이 다 손학규 대표가 주장하는 게 관철이 되면서 저는 그거에 깊이 좀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아니 이건 안철수 당이 아니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아 이거 앞으로 정확하게 그 논거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른바 계파 정치가 중심이 되는 거였다면 경선 룰도 뭐 이런 것도 다 안철수 생각 의중이 좀 반영이 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게 저는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관훈클럽 토론회 끝나고 나면 안철수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보수 후보들의 어떤 그 선거 운동 전략 이런 것도 좀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양박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좀 친박과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제 입으로 양박에 대해서 구술을 뭐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그랬는데 어제 선대위, 지역 선대위 그 발족식 할 때는 친박계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양박이 이제 양아치 친박인데 직접 해주시는군요. 예. 네. 친박에 대한 호칭은 수십 가지도 넘습니다. 네네. 별의별 호칭인데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친박 정당이고 거기에서 세분화가 되고 서로 뒤엉켜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친박 때문에 망친 정당이라고 해서 정당명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이자 기대주로 홍준표 후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친박 청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처음서부터 지금 친박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표명을 했었더라면 그리고 실제로 한 1, 20명 그 친박 핵심 강성에 대해서 조치를 했더라면은 상당한 3강 구도까지도 볼 수 있고 상당한 약진을 했을 걸로 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정파적인 그리고 또 대선 후보를 생각하는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로 친박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없었고 네. 그걸 한술 넘어서 가지고 부산 경남 선대위 발족 같은 데는 뭐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서 친박 의원들을 오히려 연락을 하거나 참석을 해서 함께 이래 합쳐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 이번 국정농단 또 혼란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그나마 기대주였는데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당히 그 회의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효과가 미비할 거라고 봐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친박 때문에 사실은 그 보수를 떠난 보수 정당의 지지를 철회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을 끌어안겠다고 다시 친박을 끌어안는다. 이거는 사실 자살골 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14% 정도의 지지율을 끌어오겠다는 욕심일 수 있겠지만 예. 제가 볼 땐 그거하고 또 홍준표 지금 현재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다른 관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박에 대한 용서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홍준표 후보가 친박들을 다시 끌어안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본인한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14% 앞서 말씀하신 그 14%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은 없을 텐데 그럼 이건 무슨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봤을 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분명히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요. 무슨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런 사태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 된 상태 그거에 대한 책임 있는 세력이 대통령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민망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대선 이후에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어떤 그런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응집력을 좀 키워보겠다는 차원에서 뭐 친박이든 뭐든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걸 좀 끌어모아서 좀 해보자 이런 취지 같은데 결국 국민 다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떻게 그 보세요? 이 대선 구도 네. 저는요 네네. 원래
한국 사회에서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보수층이 가장 견고하고 깊고 층이 넓습니다. 지금도 저는 뭐 30% 정도까지도 보는데 이제 이미 그 박근혜 정권의 그 탄핵 파면으로 이어지는 데 따른 국정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져야 하고 또 국민 스스로가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 지지층이 찌그러들 대로 찌그러들어 가지고 줄어들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15%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보수층을 넓게 보는 것 같고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하면 제가 볼 때 10% 정도 선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전부 안철수 후보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네. 안철수 후보가 중도에서 보수도 넓히고 진보도 넓힐 여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향후 전국 자체도 이런 점에서 이번에 보수는 한 번 기회를 또 맞았었는데 나름대로 지지층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김철근 동국대 겸임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